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바로 이 책인데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내신 턴키 글로벌 리얼티 김효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및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효지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답일까? 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과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거리가 네. 한국이다, 그다음 미국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네.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거랑 네. 그다음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거랑의 차이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해서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서 특별히 차별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도 없어요. 아.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6년도 해외 투자 자유화 이후로 네. 이제는 쉽게 어느 나라에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네. 오랜 기간 동안 2006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로 모든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네.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서 네.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이 영역의 투자도 예전에 생각했던 힘든 그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한국에도 예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네. 국내 주식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쉽게 미국 네네. 주식에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자체는 사실 유형 자산이잖아요. 네. 주식은 무형 자산이고.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쪽이라면 부동산이란 자체가 유형 자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이는 거를 예측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지 네. 이제 거리라는 어떤 특정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멀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미국에 있는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의 원리와 투자 수익성을 고려를 한다고 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과 똑같은 절차 방법으로 쉽게 취득이 가능하시고 보유 과정도 이런 전문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시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매각을 해서 또는 어떻게 내가 출구 전략을 잘 계획해서 투자를 시작하느냐.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네. 영어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자산관리 회사 측에서 다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관리 부분은 주로 이제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전문인이 네. 그런 취득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도와드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선임된 변호사님은 선임한 분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인들은 일단은 매수인께서 필요를 했을 경우 선임을 하셔서 매수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전문인께서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각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전문인 선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랑 한국인이 투자할 때랑 아주 뭐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역성을 타는 지역적인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부동산의 특징, 속성 자체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 속성은. 네네. 그것이 뭐 우리가 보유성이라든지 불면성, 그다음에 부동성 이런 기본적인 똑같으나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금융제도, 네. 세금 제도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의 전략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그 부동산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네네. 한국은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네.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본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점. 근데 완전히 좀 다르죠. 자본이익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파는 전략이 주로 적용이 되죠. 기본적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의 적정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알아야 될 것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 사이클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자산을 상승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겠죠. 네네. 자, 그런데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런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좋잖아요. 그러나 팔았을 때는 세금 내고 또 자산도 없어지고 이제까지 받았던 임대 수입 수동소득도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금 흐름은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올리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선호되면서 네.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를 또 높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면은 이런 현금 흐름은 인위적으로 극대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임대 수입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낮춘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은 그 자체에서 순운용소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순운용소득이 높아지면은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끊임없는 수동소득 창출에 목적을 두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고 수동소득도 거기서 끊어지지만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출구 전략으로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재융자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4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 거기서 임대 수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가치가 80만 달러가 됐다고 가정했었을 때 40만 달러라는 순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세금 내잖아요. 그러나 이 현금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팔지를 않고 순 자산에 대해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해요. 그러면은 40만 달러가 80만 불이 됐으니까 순 자산이 40만 달러가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40만 달러를 자금 회수를 하는 거죠. 네네.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 40만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미 보유했던 또 자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 수동소득은 이미 보유했던 자산에서도 나오고 재투자를 한 자산에서 수동소득이 나오죠. 네. 이러한 재투자 전략은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네네. 세금은 내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재융자라는 금융을 통해서 자본회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면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현금인출 재융자라는 것을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 부분에서는 또 네. 세금 면제를 받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증식을 하고 또 다른 수동소득의 자산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본이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네. 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이득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이제 세금 중과세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샀다가 빨리 파는 약간 네.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면 네. 그만큼 미국의 세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완화 또는 세금의 부여가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금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부동산 투자가 이 세금도 말고 또 추가적으로 매력이 있을 만한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월세가 좀 높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월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자산의 가치는 미국의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네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월세 수입, 네.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러니까는 자본 환원율로 계산을 하면 자본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도 워낙에 강화하기 때문에 네네. 50개 주에 각각의 주법과 규율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도 이미 그 확립된 시장이 되는 큰 도시들, 우리가 네네. 일선 도시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그다음에 워싱턴 DC, 뉴욕 네. 이런 거는 옛날부터 이런 도시들은 성장을 했고 확립이 됐죠. 네. 그럼 거기는 이미 이런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죠. 네. 예, 그런데 반면 그러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월세 수입, 현금 네. 흐름이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흔히 우리가 이선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생으로 확장되고 있는 도시. 그러면은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 텍사스주에 있는 뭐 달라스, 휴스턴, 뭐 오스틴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좀 더 저평가되면서 반면에 임대 수익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로 따지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미국 전체의 어떤 임대 수익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알기 네.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저도 이 미국 부동산이 답이라는 그 책에서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월세 수입으로 현금 흐름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17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께서 거기에 대한 월세 수입이 17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그 17억을 그대로 달러로 환산을 해서 미국에 투자한 케이스인데 네. 조지아주에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원화로 1,200만 원 월세 수입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70인데 네. 미국 같은 건 1,000만 원이 훨씬 더 넘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자산의 가치가 아직 저평가됐고 그리고 반면 임대 수익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월세 수입이 좋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본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는 그 월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국내에서는 요즘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월세 수익을 그리고 또 이제 저평가돼 있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은 곳이니까 네. 조지아주의 달라스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네. 뭐 그런 쪽으로 네. 찾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금 흐름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네. 사실 이런 1선 도시보다는 2선 도시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도 역시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네. 같아요. 요즘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뀐 그 전환점이었는데 네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끌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금리의 양적 완화 시대에서 수요가 급팽창을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특이 상황에서 공급에 있어서 재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또 생겼고 거기에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격은 당연히 급격하게 상승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거의 한 40%가 상승을 한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이제는 고금리 네. 양적 긴축의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것이 전환점이 된 게 미국에서도 한 6월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2022년도는 역전의 해다. 사실 그렇게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저금리에서 고금리,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자가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는 거고 또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네네. 또 올해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상반기 때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유효 수요는 축소가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집값은 올라 있고 이자는 높으니 이제는 집을 구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2023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23년을 우리가 그 예측하기로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리셋된다. 아, 네. 리셋된다? 네, 리셋되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왜 리셋된다고 표현을 할까 하고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나간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코로나 이후에 2년 반 동안의 시간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네네. 예, 사실상으로 사상 최저 금리 3% 전후의 금리는 미국 역사상으로 없었던 시기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수요가 급팽창을 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해서 공급망이 문제가 되니 가격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리셋된다. 리셋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금리 이렇게 인상되는데 그런데 그게 상대적인 이제 부분이 좀 더 많다. 네.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위축이 좀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모기지 이자를 비교를 했었을 때 지난 12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가 6.45% 정도였어요. 아, 6.4요? 예. 네. 그리고 11월 경에 7.1, 7.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소 이제 내려간 경우고 네. 그리고 현재도 6.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실 저도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완전한 전체 사이클을 겪고 지금 두 번째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 이자 자체는 역사상의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그런 이자는 아닌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었을 때 당시에 모기지 이자가 7.125, 7.25%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뭐 높다? 낮다 그런 기준이 없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의 이익을
경험을 했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더블이 됐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2023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부동산의 답이다라는 이 책에서 설명했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 사이클은 보통 물리적인 사이클, 그러니까 인구의 흐름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인한 가격 변동 또는 매매 시장 사이클, 임대 시장 사이클, 지역 시장 사이클이 다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에서 되겠지만 워낙에 강하다고 50개 주가 있는데 그럼 50개 주가 다 똑같은 부동산 사이클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구의 흐름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가 있고 인구가 빠짐으로써 유효 수요가 감소하는 곳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수요가 그러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했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지역은 가격이 충격이 와서 내려갈 수 있고 네네. 또 일부 지역은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팽팽한 균형 잡힌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의 키워드는 리셋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역 시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뭐냐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네네. 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고 미국 NAR 부동산 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께서 또 발표를 한 게 2023년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다. 네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빠지는 현상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균형 잡힌 시장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구가 많이 모이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썬벨트 남쪽, 썬벨트 지역, 그러니까 남동부, 특히 10대 도시를 꼽았어요. 네. 가격 상승폭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네네. 거기가 1위가 아틀란타 조지아고요. 네. 그리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 텍사스 이런 도시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인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시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환 과정 그런 부분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금리도 올라오니까 미국 시장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편차 또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곳, 뭐 이런 곳들에 따라서 분명히 오르는 곳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지역들, 그런 곳들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선정 포인트에 있어서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네.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정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론적으로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 입지를 따지기 전에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어느 곳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김효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또 고려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 그러면은 지역 선정 네. 중요한데 지역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제는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럼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그럼 한인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네네.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구를 또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인구의 흐름도 미국에 있는 주류 사회에 있는 인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한국인들께서는 주로 좋은 입지
입지, 위치, 교통, 좋은 학군, 좋은 편의시설, 가장 안전한 곳을 선호해서 네네. 주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한인들이 지금 어디로 이주를 하고 음. 어디에서 인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인구의 움직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겠죠.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네, 예를 들면은 현재 코로나라는 그러한 특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러면 트렌드도 바뀔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도 경험을 했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가져온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근무였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서 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그 유형도 바뀌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네. 산업용 부동산, 토지 뭐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거주용 부동산. 네. 두 번째로 가장 각광받는 부동산에서 셀프 스토리지라는 그러한 부동산의 유형이 있는데 셀프 스토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으로 썼던 물품 같은 거 저장하는 그런 네. 창고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되고 원격근무가 가능하니 일부는 축소가 되니까 그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 용품들을 일단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 네. 건데요. 2021년도에는 셀프 스토리지의 임대료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각광을 받았던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다 기울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 네. 일반 창고가 또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구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그 유형에 또 바뀌는 거고 네.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셔야지 현명한 곳에 그죠? 우리가 투자하시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소매점, 우리가 쇼핑센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때는 쇼핑센터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유형 자산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뜨고 오프라인이 지니까 네. 소매점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늘어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를 당연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 적정 타이밍. 네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들어갈 것이며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 안에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현명한 투자 적정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리적인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한 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회복기를 거치고 확장기를 거치고 공급과잉을 거치고 또 침체가 되고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계속 순환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를 두고 이제 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침체기의 어느 순간에서 회복기 시작점 그 사이에 또 투자가 적정 시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확장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적정 시기라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차이점은 뭐냐면 침체기에서 전략을 세우고 회복기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산 가치 상승폭이 워낙에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네. 그때가 적정 시기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군집 효과에 의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 확장 기간에 또 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겠죠. 그럼 장단점은 뭐냐? 예상 평균 임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율보다 예상 임대료가 높으냐, 낮으냐, 이제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침체기나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폭은 극히 높을 수가 있으나 예상 임대율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자본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자본력이 있으니까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은 곳에 치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복기 어느 끝자락이나 확장기 때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반드시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으로 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금융 사이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언제 빠지느냐,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환경적인 외부 요인, 네. 뭐 국민소득 통화랑 아까 금리 얘기하셨죠? 네네. 금리, 그리고 국제 투자자로서도 알아야 되는 거는 환율, 네. 이제 그런 부분들, 환율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러면 들어가고 나갈 때 네.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고요.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트렌드를 읽어라, 타이밍을 알아라.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네.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핵심 원리를 알고 들어가라. 핵심 원리. 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지 네.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의 속성은 같으나 세금제도, 금융제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세금과 금융의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의 가치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잘 지킬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산 가치 상승. 우리가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benefit이라고 그래서 네. 세금 혜택. 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우리가 네. C라고 그래서 캐시 플로우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D, debt. 음.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알파벳 A, B, C, D가 되잖아요. 네. ABCD가 되네요. 예. 네. A, B, C, D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다 보니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도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네 가지를 어떻게 알면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도표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자산 가치 상승, 네. 그리고 그 밑에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과 현금 흐름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면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B, benefit, 세금 혜택 부분. 그 다음에 D, 부채죠. 이런 세금과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채무면이에요. 네. 자, 그러면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오른쪽 편에 있는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산 가치가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갖고 이제 도는 시스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상승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르는 거,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원리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투자자가 안 해도 오르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것도 어떨 땐 내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죠. 환경 요인에 따라서 네네. 투자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어떻게 상승시킬까? 인위적으로 투자자의 전략으로 자산 가치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왜?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선을 통해서 쉽게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투자자의 전략적인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원리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은 또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현금 흐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임대형,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들어오는 총 임대 수익과 그 외의 수입을 합친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나가는 운용 지출을 빼고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금도 빼고 네. 가질 수 있는 순수익을 음.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네. 공신률을 없애버리면 네네. 순운용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순운용소득이 높아지면 우리가 똑같은 자본 환원율을 적용시켰을 때 6%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치는 높아져요. 네. 그게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개선, 뭐 레노베이트 한다고 그랬죠. 레노베이트를 하면 한 유닛당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세대당 카펫을 바꾸고 난방 시설을 새 걸로 바꾸고 키친 캐비넷을 좀 바꿔버리고 임대료를 한 유닛 200달러씩 올린다. 네. 그러면 200달러 곱하기 100유닛을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달 임대료가. 네네. 그럼 월 임대료는 더 상승을 하죠. 그럼 거기서 지출은 그대로를 유지한다 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레노베이트 되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공신률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가 줄어들겠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개선을 한다 치면은 부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부채를 활용해서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높이고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세 가지가 벌써 연관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누가 갚아요? 또 다른 사람의 돈으로 네네. 갚아지잖아요. 부채 네. 상환이 네네. 세입자의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것이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음. 그러면 세금은 무슨 관계인가? 세금은 세금 혜택. 미국에는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제도, 아까 부채면 그런 부분, 그다음 세금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필요한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늘린 자산을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킨다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네. 질문이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득세를 받아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한 이자 부분 네. 예,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세도요. 네. 그리고 각종 운영 지출 부분 다 받고 거기에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인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네. 세금 공제를 받아요. 어. 근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또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네네. 그만큼 감가상각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달러의 부동산이 있다. 1000만 달러 부동산이 있다. 그럼 거기서 땅값을 빼고 건물 가격에서 나누기 만약에 임대용 아파트면 거주용 부동산이니까 나누기 27.5로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도 충분히 공제가 되는 거죠. 세금 낼 게 별로 없어지는. 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네. 매각을 하면은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인데 네네. 그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율하고는 많이 틀려요. 일단은 양도소득세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는 개인 소득 세율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최대 37% 본인 소득으로 30%를 이제 부과받게 돼요. 양도소득으로. 네.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갑자기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본인 소득 기준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15% 내는 경우도 있고
최대가 20%예요. 최대.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독신이에요. 네. 그럼 1년에 버는 소득이 4만 달러 정도라고 치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적용받았을 때는 내는 세금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고,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는 무엇이냐면요. 미국 국세청 코드인 1031 1031에 의해서 동종 자산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평생 동안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횟수와는 또 관계가 없어요. 네네. 한 번 했다 해서 그 다음에는 못해가 아니고 2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어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텝업 베이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납세 의무, 계속 연장을 하면 양도소득이 연장되는 거지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언젠가는 그거는 불어나서 한 번은 내야 되는데 납세자의 의무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연기된 세금을 상속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 자산 그대로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텐턴 익스체인지 동종 자산 교환은 미국에서 100년 이상 미국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니 네. 팔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없어지지만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판매를 할 때 파는 전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현금 인출 재융자를 활용해서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수한 자본은 세금 면제이고 또 새로 생성되는 현금 인출 재융자의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는다. 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이런 또 그 세금 혜택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용보다 합법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100세대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개선을 통해서 상승시키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임대료가 1년에 한 번씩 오르잖아요. 네네. 그럼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공실이 줄어들었어요. 지출은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네. 그러면은 소득이 많아진 거잖아요. 낼 세금도 또 많아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또 대출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적어지니까. 네네. 그러면 또다시 이런 현금인지 재융자를 생각해서 받는 거예요. 네네. 또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네. 이러한 ABCD 매트릭스 원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적인 투자 전략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풀이할 수가 없으니 이 ABCD 매트릭스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원리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거의 대부분 자본이득, 자산가치 상승만 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도 굉장히 많고 현금 흐름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네.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이제 그 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키오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가난한 아빠 네. 거기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ABCD 매트릭스에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미국 부동산 투자, 미국 부동산 어떻게 투자하지?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취득부터 매각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쭉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지 네.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의 속성은 같으나 세금제도, 금융제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세금과 금융의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의 가치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잘 지킬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4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산 가치 상승. 우리가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benefit이라고 그래서 네. 세금 혜택. 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우리가 네. C라고 해서 캐시 플로우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D, debt. 음.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알파벳 A, B, C, D가 되잖아요. 네. ABCD가 되네요. 예. 네. A, B, C, D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다 보니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도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4가지를 어떻게 알면 되는가? 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도표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자산 가치 상승, 네. 그리고 그 밑에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과 현금 흐름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면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B, benefit, 세금 혜택 부분. 그 다음에 D, 부채죠. 이런 세금과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채무면이에요. 네. 자, 그러면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오른쪽 편에 있는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산 가치가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갖고 이제 도는 시스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상승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르는 거.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원리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투자자가 안 해도 오르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것도 어떨 땐 내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죠. 환경 요인에 따라서 네네. 투자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자산 가치 어떻게 상승시킬까? 인위적으로 투자자의 전략으로 자산 가치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왜?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선을 통해서 쉽게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투자자의 전략적인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원리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은 또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현금 흐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임대형, 투자형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들어오는 총 임대 수익과 그 외의 수입을 합친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나가는 운용 지출을 빼고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금도 빼고 네. 가질 수 있는 순수익을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네. 공신율을 없애버리면 네네. 순 운용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순 운용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가 똑같은 자본 환원율을 적용시켰을 때 6%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치는 높아져요. 네. 그게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개선, 뭐 레노베이트 한다 그랬죠. 레노베이트를 하면 한 유닛당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세대당 카펫을 바꾸고 난방 시설을 새 걸로 바꾸고 키친 캐비넷을 좀 바꿔버리고 임대료를 한 유닛에 $200씩 올린다. 네. 그러면 $200 곱하기 100유닛을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달 임대료가. 네네. 그럼 월 임대료는 더 상승을 하죠. 그럼 거기서 지출은 그대로를 유지한다 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레노베이트 되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공신율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가 줄어들겠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개선을 한다 치면은 부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부채를 활용해서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높이고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세 가지가 벌써 연관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누가 갚아요?
또 다른 사람의 돈으로 네네. 갚아지잖아요. 부채 네. 상환이 네네. 세입자의 돈으로.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음. 그러면 세금은 무슨 관계인가? 세금은 세금 혜택. 미국에는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제도, 아까 부채면 그런 부분, 그다음 세금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필요한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늘린 자산을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킨다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네. 질문이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득세를 받아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한 이자 부분 네. 예,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재산세도요. 네. 그리고 각종 운영 지출 부분 다 받고 거기에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인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네.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또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네네. 그만큼 감가상각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달러의 부동산이 있다. 1000만 달러 부동산이 있다. 그럼 거기서 땅값을 빼고 건물 가격에서 나누기 만약에 임대용 아파트면 거주용 부동산이니까 나누기 27.5로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도 충분히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낼 게 별로 없어지는. 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네. 매각을 하면은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인데 네네. 그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율하고는 많이 틀려요. 일단은 양도소득세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는 개인 소득 세율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최대 37% 본인 소득으로 30%를 이제 부과받게 돼요. 양도소득으로.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갑자기 낮아져 버려요. 그럼 본인 소득 기준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15% 내는 경우도 있고 최대가 20%예요. 최대.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독신이에요. 네. 그럼 1년에 버는 소득이 4만 달러 정도라고 치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적용받았을 때는 내는 세금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고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는 무엇이냐면요. 미국 국세청 코드인 1031 1031에 의해서 동종 자산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평생 동안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횟수와는 또 관계가 없어요. 네네. 한 번 했다 해서 그 다음에는 못해가 아니고 2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어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텝업 베이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납세 의무 계속 연장을 하면 양도소득이 연장되는 거지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언젠가는 그거는 불어나서 한 번은 내야 되는데 납세자의 의무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연기된 세금을 상속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 자산 그대로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텐턴 익스체인지 동종 자산 교환은 미국에서 100년 이상 미국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니 네. 팔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없어지지만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판매를 할 때 파는 전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융자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현금 인출 제융자를 활용해서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수한 자본은 세금 면제이고, 또 새로 생성되는 현금 인출 제융자의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는다. 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이런 또 그 세금 혜택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용보다 합법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100세대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개선을 통해서 상승시키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임대료가 1년에 한 번씩 오르잖아요. 네네. 그럼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공실이 줄어들었어요. 지출은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네. 그러면은 소득이 많아진 거잖아요. 낼 세금도 또 많아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또 대출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적어지니까. 네네. 그러면 또다시 이런 현금인지 제융자를 생각해서 받는 거예요. 네네. 또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네. 이러한 ABCD 매트릭스 원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적인 투자 전략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풀이할 수가 없으니 이 ABCD 매트릭스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원리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거의 대부분 자본이득, 자산가치 상승만 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도 굉장히 많고 현금 흐름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네.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이제 그 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키오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가난한 아빠 네. 거기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ABCD 매트릭스에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에 오를까? 어느 지역에서 자본이득도 얻고 현금 흐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1000채 이상, 1300채 이상 거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미국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동산 투자 지역? 이런 게 있다면 우리 보통 그 한국에서는 어떤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네. 미국에서는 입지보다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구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구 흐름이었죠. 네, 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NAR, 미국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2023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2023년에 가격이 오를 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이 2선 도시가 들어갔어요. 일선 도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네. 당연히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치잖아요. 네. 그래서 NAR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넘버 1 지역이 애틀란타 조지아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그리고 템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을 따졌을 때 투자 지역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을 알려드린다면은 제가 이 책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장은 신규 건축이 활발한 시장, 그리고 신축 허가가 증가하는 시장. 자, 그런 시장은 왜 뜨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까?
그거는 바로 인구의 유입과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인구 유입 예상 가능치를 보고 허가를 주고 또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미래 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매그넷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석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시장은 뭐냐 그러면은 지역 시장, 그러니까는 지방이나 이제 주가 평균 성장률이 네. 다른 지방이나 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쵸? 성장률이 높은 지역.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이런 인구를 끌어당긴다. 네. 그리고 회사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그넷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공통적인 게 뭐냐. 결국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무엇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네. NAR, 미국 부동산협회에서도 발표한 10대 도시도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컸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 창출이냐. 이제 IT 쪽에 일자리 네. 창출이 또 컸고. 그러면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 시간이 갈수록 공실률이 많다는 것은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고. 네. 반대인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적다는 거거든요. 네.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거고 확립된 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established market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대도시였던 시장. 그러면은 일단 고밀도 지역이죠. 그리고 고평가된 지역. 그런 지역은 굉장히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시장. 그러면 이제 그러한 도시는 또 무엇이냐? 도시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뭐 일선 도시죠. 확립된 시장은.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이고 뉴욕, 그다음에 뭐 워싱턴 DC 이미 확립된 시장인 거죠. 안정적이긴 하나 미래 가치성은 좀 더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처음에 신규 건설 활발한 지역, 또 자석 시장. 마그넷 시장 이런 데는 이선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 그 다음에 텍사스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뭐 이런 지역들 그런 데가 인구 유입이 활발하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대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장이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점도 되게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김효지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꼭 해주고 싶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제 투자자들이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혀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이 어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자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미국 자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홍콩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자국의 인플레이션 또는 다른 국가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그 국가에서 얻는 자본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율의 변동에 대한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또 다른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지만 네. 또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역시 우리가 미국 주식처럼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이런 투자의 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거기에서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경험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어떤 의사 결정으로
결정되는 곳이지만 세계가 워낙에 이제는 넓고 모든 것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속에 입지가 다르다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속에 미국 부동산, 영국 부동산 이렇게 제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또 다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 접해보지 못하는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 번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또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